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증시는 물론 물가, 기업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달러화 강세는 국내 투자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지난달 6일 이후 총 19거래일 연속으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환율 상승으로 석유와 농산물 등 수입 물가마저 들썩일 경우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율 변동폭이 크다 보니 기업들 역시 수출입에 고충이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 한미 간의 금리 차, 유가 상승, 심지어 전쟁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환율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첫째는 기축통화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환율 제도입니다. 국가 간의 화폐 가치 및 거래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쟁인데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와 같은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논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환율 수준에 따른 분쟁입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제도 아래 어느 수준에서 환율을 결정할지 따지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거래를 통한 환차익을 거두기 위한 경쟁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환율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보다 명쾌해질 때가 있겠죠. 10월 10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한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오셨나요? 오늘은 휴대전화 뒷자리 9209번을 쓰시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을 대신 공부해왔는데요. 아, 드디어 사연이 왔군요. 지난주에 9209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지난주에 사연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 이제 아이템 부자입니다. 920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대신 공부해 주신다고 해서 급히 신청해 봅니다. 저희 집에서 TV 볼 때마다 쟁탈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쟁탈전의 근원, 리모컨은 언제 등장했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그래서 리모컨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9209님께서 제게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리모컨 우리 옆에 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집집마다 뭐 리모컨 다 있고 몇 개씩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혹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전 세계 게으름뱅이들과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리모컨은 인류의 생활 양식을 바꾼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평가받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9209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또 현대사적 관점에서 꼭 한번 다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 던져주신 겁니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리모컨이 집에서 보이지 않아서 소파에 분명히 둔 것 같은데 맞아요. TV 리모컨이 안 보여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TV는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한 번씩 이런 경우들 다 있으실 겁니다. 또 지난 50년간 미국 가정의 이 가족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수보다 더 많은 숫자의 리모컨이 있다라는 조사가 있고요. 그 결과 지난 50년간 미국의 리모컨 개수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것을 찾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한 번보다 넘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더 이상 네. 더 되세요? 어쨌든 이 때문에 리모컨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나 저작물에서는 이런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현대 인류는 리모컨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리모컨이 보이지 않으면 패닉에 빠지게 된다. 현대 인류의 생활 양식은 리모컨이 발명되기 전과 후로 나눠야 한다. 현대 인류의 생활 양식뿐만 아니라 제 체형도 리모컨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리모컨은 그럼 누가 처음 발명한 건가요? 1955년입니다. 예.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리모컨을 리모트 컨트롤의
약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줄여가지고 리모트 혹은 클리커라고 하고 우리는 리모컨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일본식 영어 리모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예. 참고로 리모컨과 리모콘을 이제 혼재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 국립어학원은 리모컨만 맞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콘은 일본입니다. 일본식 표현입니다. 예. 이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리모트 컨트롤 즉 원격 조종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1893년 니콜라 테슬라가 처음으로 보트의 시동을 무선으로 원격으로 거는 장치를 개발한 게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모컨과 좀 거리가 멀고요. 또 당시에 이 장치는 사람들에게 전혀 큰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서 시동 걸면 되지 뭘 저렇게 하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또 이민석 등이 쓴 사물 제어를 위한 스마트 리모컨이라는 논문을 비롯해서 다수의 리모컨 관련 저작물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리모컨의 시작은 1955년에 유진 폴리라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처음 세상에 등장한 무선 TV 리모컨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 유진 폴리라는 분은 그럼 왜 리모컨을 만들기로 결정했을까요? 뭐 대단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냥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만들라고 시켜서 만든 겁니다. 유진 폴리 같은 경우에 무선 TV 리모컨이 세상에 나오기 2년 전인 1953년부터 지금은 한국의 LG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제니스라는 전자회사가 있어요. 예. 이 미국의 제니스라는 전자회사에서 리모컨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니스의 회장이었던 유진 맥도날드 회장은 이 TV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은 중간 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 광고가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정말 저거 보기 싫다라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1940년대 미국 상황 잠깐 설명드리면 유진 맥도날드 회장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TV 광고가 보기 싫었지만 소파에서 일어나서 TV 앞까지 가서 채널이 돌리는 이것이 너무 귀찮고 또 짜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1940년대 미국 과정에서는 아버지가 야 가서 다른 데 틀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로로 달려가서 TV 앞으로 가서 TV 채널을 그러니까 TV 화면 옆에 달린 채널을 손으로 이리저리 돌렸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진 맥도날드 회장 같은 경우에 성격은 매우 급하지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세계적인 석학인 짐 콜린스가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에도 이 유진 맥도날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유진 맥도날드 회장은 이 머리가 비상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 하지만 성미가 급하고 추진력이 강해서 직원들과 회사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폭풍처럼 몰고 가는 스타일. 그래서 별명이 사령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니까 TV 광고가 보기 싫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사업 아이디어로 번뜩 떠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제니스 엔지니어들에게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바꾸거나 광고 소리를 줄여버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1950년에 제니스사가 내놓은 레이지본즈라는 이름의 TV인데요. 레이지본즈. 한글로 번역하면 천하의 게으름뱅이입니다. 그렇네요. 타고난 게으름뱅이. 네. TV 이름부터가 천하의 게으름뱅이인 이 레이지본즈는 유선 리모컨이었어요. 전선을 이용해서 리모컨을 TV에 연결해야 하는 유선 리모컨이 달린 TV였는데 문제는 소파랑 TV랑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유선 리모컨을 연결하는 전선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 바닥에 전선이 깔리게 되고 또 전선이 거실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그 전선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또 감전사고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집의 구조가 큰 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 굉장히 길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고들이 감전 사고나 이렇게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방송국들과 광고업계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 레이즈 본즈를 깎아내리는 루머들을 많이 퍼뜨려요. 본인들 광고 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방송국과 광고업계 입장에서 보면 제니스가 내놓은 이 유선 TV 리모컨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정말 독약 중의 독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진 맥도날드는 제니스 엔지니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닥달합니다. 그래서 1953년부터 리모컨 개발팀에 합류했던 유진 폴리가 빛에 반응하는 기능을 TV에 달아놓고 그 빛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빛을 쏘게 되면 TV를 끄거나 켜는 역할 혹은 13개의 채널을 위나 아래로 이동하는 기능 또 음성을 줄일 수 있는 소리를 줄이거나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 예. 이것이 세계 최초의 무선 TV 리모컨 플래시매틱 리모컨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리모컨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길쭉한 모양의 사각형 박스는 아니에요. 예.
헤어드라이어기처럼 생겼어요. 마치 총을 쏘듯이 TV를 향해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꾹 누르면 리모컨에서 불빛이 나오고 그 불빛에 TV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했거든요. 하긴 빛을 정확히 쏴야 되니까 네. 총 모양이 더 네. 적합하겠네요. 일종의 카우보이가 돼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 플래시매틱이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예. 시끄러운 TV 광고 시간을 무음으로 조용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1년 만에 3만 대가 팔려나가는 인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플래시매틱 TV도 레이지본즈처럼 이내 인기가 시들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왜요? 플래시매틱 리모컨이 빛에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나 전등빛에도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집에서 TV가 저절로 켜져요. 빈 집에서 TV가 저절로 켜질 때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채널이 바뀌어요. 그 TV 볼륨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일 집에서 유령이 나타나는 것 같은 즉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벌어지는 느낌을 주니까 사람들이 플래시매틱 TV를 좀 사기가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여기에 또 이제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게 되는데 리모컨에서 나오는 플래시매틱 리모컨에서 나오는 빛이 인체에 해롭다는 물론 제니스는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사람들은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제니스는 빛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TV를 움직일 수 있는 리모컨 개발이 시급했는데요. 1956년에 제네시스 기술팀의 로버트 애들러 박사가 빛 대신 소리를 이용하자. 이야, 어찌 보면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초음파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리모컨을 만들었고 이 리모컨의 이름을 스페이스 코맨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소리에 반응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것도 컵이 깨지거나 열쇠 같은 물건이 떨어지면서 부딪히는 소리, 열쇠들 쌔끼리 부딪히는 소리. 예. 이 애들러가 찾아낸 이 주파수대가 알루미늄 막대 2개를 긁었을 때 나오는 주파수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 TV가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나 젊은 여성들은 이 초음파가 고약한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애완견들은 이 초음파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늘 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이스 코맨드 TV는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끄는데 1980년까지 900만 대가 팔려나가요. 이야. 사람들은 이제 리모컨 너무 편하다.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실제 리모컨 없는 TV는 이제 상상 못 하고 요즘처럼 발 밑에 있는 리모컨도 집으로 가기 뭐랄까요? 싫어가지고 누구한테 좀 그거 좀 줘.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요즘은 리모컨을 찾는 리모컨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리모컨 찾아주는 리모컨 찾아주는 셋톱박스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리모컨 전성기를 만든 게 어찌 보면 이 900만 대나 팔려간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거군요. 스페이스 코맨드 TV가 실제로 미국인들로 하여금 리모컨 없는 TV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고 수많은 미국인들을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서 TV를 리모컨으로 채널 이리저리 돌려보는 카우치 포테이토들을 양산화됐습니다. 이후에 미국인들에게 리모컨은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됐어요. 그러면서 방송국과 광고계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물건이 됐죠. 또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채널 돌리는 일에서 해방시켜줬고 9209번님 가정처럼 가족들 사이에서 서열을 보여주는 물건이자 쟁탈 전의 대상의 물건이 됐죠. 아울러 스페이스 코맨드 TV 리모컨이 900만 대가 팔려나갔던 1980년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리모컨의 편리함이 흠뻑 빠져들었을 때 이제 리모컨은 오디오, 에어컨, 자동차 등 전차 영역을 넓혀가면서 미국 가정 한 가구당 평균 4개 이상의 리모컨을 소유하게 되는 리모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근데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리모컨 의존도가 높은 문화를 많이 봐요. 제가 외국 가정집에서도 좀 길게 묵어본 적도 있는데 네. 그때는 그냥 리모컨 안 보이면 가까이 가서 그냥 채널 돌리는 걸 의뢰 당연시 여기는 집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것 안 누르고 일단 리모컨을 다시 찾아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채널 돌리는 그런 습성 아닌 습성이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모컨은 언제 처음 등장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TV 리모컨이 처음 등장한 건 1981년이에요. 1981년에 금성사가 내놓은 14인치 컬러 TV에 리모컨을 도입한 게 최초인데요. 사실 리모컨 기술은 그 이전에 개발했어요. 예. 1969년에 금성이 선풍기를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그 선풍기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또 1971년에 한국과학기술원이 TV 리모컨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기술을 국내 최초의 미국의 그
TV를 수출한 기업인 동남전기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해줘요. 그래서 네. 동남전기가 리모컨 TV를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동남 TV는 생산 제품 대부분 거의 네. 전부가 미국으로 수출됐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내수용이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보지 못했고 예. 1981년 금성사가 내놓은 14인치 컬러 TV 리모컨을 최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985년에 처음으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컬러 TV를 내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요. 예. 이후에 출시된 TV는 대부분 TV 리모컨 기능이 함께 들어갔는데 88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사람들이 TV를 많이 바꿨거든요. 예. 그때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TV 수상기가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이런 기사들도 있을 정도였는데 이때 삼성전자가 내놓은 이 260만 원대 엑설런트 TV 같은 경우 광고를 보면 완전 자동 무선 리모컨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게 광고 문구예요. 근데 260만 원 당시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33만 원이던 시대라 예. 이건 너무 고급이잖아요. 엄청 비싸네요. 그래서 리모컨 TV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많은 서민 가구들은 여전히 손으로 채널을 돌리는 TV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TV 리모컨을 쓰는 리모컨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건 90년대 소위 케이블 TV라고 부르는 종합 유선 방송이 전국적으로 도입되면서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미국은 1955년부터 TV 리모컨 썼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 듣고 보니까 1981년, 85년도부터 TV 리모컨이 활용됐다 했으니까 꽤 늦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늦었냐? 채널 숫자 때문이에요. 아.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박정희 교수님 전에 네. 이준우 기자랑 네. 방송을 할 때 TV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 우리나라는 컬러 TV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80년까지 컬러 TV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박정희 정권 시절 박정희 정권이 컬러 TV는 가소비의 상징이다. 그래요?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국내에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 했었고 그리고 신군부가 들어서면 이제 컬러 TV 시대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컬러 TV도 없었고 채널 숫자도 실제로 이 신군부가 80년 12월에 언론 통폐합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과 부산 지역은 KBS, MBC, 옛 동양방송, TBC 이 3개 채널이 나왔고 다른 지역은 KBS, MBC 2개 채널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TV 리모컨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채널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나 어떤 거 하나 맞아요.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채널이 많아야 3개, 보통 2개 리모컨이 필요할까요? 그렇네. 그 앞에서 말했던 이 최초의 무선 리모컨이 플래시매틱이 나왔을 때 55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 13개 채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기를 끌 수 있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채널이 많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야 채널 바꿔봐라고 하면 TV로 뛰어가서 채널 바꾸던 그런 아이였는데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 갔거든요 어릴 때. 근데 아무리 채널을 돌려봐도 TBC가 안 나와요. 제가 그때 그레이트 마징가나 짱가나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두올그의 사나이 이런 거 좋아했는데 예. TV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 붙잡고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역시 IPTV 등의 보급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거의 뭐 200개가 넘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TV 리모컨이 없으면 대략 난감한 세상. 그래서 TV 리모컨을 찾아주는 리모컨이나 셋톱박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TV 리모컨이 우리의 삶의 편의를 굉장히 높여주는 물건이긴 한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어떤 물건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는 그 2014년에 경제학의 신조어로 등장한 게으름 경제, 레이지 이코노미의 확산을 초래한 물건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경제학교 교수인 타일러 코엔이 쓴 이 만족 계급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에서 미국인들은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점 게을러지셨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TV 리모컨이 등장했던 시기, 카우치 포테이토를 양상했던 시기입니다. 네. 좀 더 삶의 여유를 가져다준 물건의 대명사 리모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AI 발전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AI가 우리 일자리 직장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네. 반대로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렇죠. 정작 미국 작가 노조가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관련한 문제로 파업했다가 지난주에 그 파업이 마무리됐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생성형 AI를 뭐 쓰기로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반년 정도 이제 파업을 한 거고요. 파업의 쟁점 핵심 두 가지는 OTT 회사들이 요즘에 돈을 엄청 버는데 그거에 비해서 작가들의 처우가 너무 좋지 않다. 이거 고쳐달라.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생성형 AI한테 대본 쓰라고 했더니 너무 잘 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 인간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대본에 대한 거 다 못 지킨다. 이거 못 쓰게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AI 사용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되 사용에 대한 규칙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여러 가지로 뭐 인상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건 우리가 보통 TV 같은 경우에는 재방송을 하면 재방송에 대한 또 비용을 주잖아요. OTT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OTT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스트리밍 재상영 분배금이라는 게 생겨서 방송국처럼 조금씩의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생성형 AI 쪽은 어떻게 됐느냐? 기존 작가가 이미 만든 시나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AI가 편집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작가가 AI의 결과물을 각색하더라도 오리지널 시리즈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허락받지 않고 편집하는 건 안 돼요. 근데 허락을 받고 편집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허락을 받고 편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원 저작자한테 약간 저작권을 주는 이런 형태로 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OTT 회사 입장에서는 학습시키는 것. 그러니까는 이 작가들의 대본을 어쨌든 AI한테 공부시킬 수 있게는 됐다라고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업계에서는 작가들의 역량을 AI에게 공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AI가 만든 기초 원고를 자기가 각색할 경우 너는 메인 원고 쓴 사람이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저작료를 덜 받거나 거의 못 받는 수준까지 내려앉았는데 네. 이제는 응당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나름대로 윈윈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생성형 AI 회사들과 소송 중인 곳들도 많았는데 네. 이 소송들도 그런 변화가 생긴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가장 큰 소송 중에 하나가 게티 이미지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생성 사진 도구에게 2,268조 원짜리 소송을 냈었어요. 와. 이게 왜 그랬냐면 게티 이미지 아시겠지만 우리 전 세계 뭐 언론사나 이런 데서 사진을 받아 쓰는 이 유료 사이트입니다. 근데 그 사진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랑 네.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티 이미지가 얘기한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 우리 허락 없이 우리 사진 다 가져가서 학습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당의 저작권 소송 걸겠다. 수천조짜리 소송을 거의 의미적으로 건 거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게티 이미지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생성형 AI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예. 본인들이 직접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활용해서 학습해서 누구나 예를 들면 키워드를 치면 그 사진에 맞춰서 이미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 게티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을 했고요. 예. 저작권을 가진 1억 3,500만 장 이상의 사진을 학습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키워드를 치면 얘가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땐 사진인데 기능적으로 보면 그림인 거죠.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분명히 그 그림에 영감이 되는 원천 소스들이 있겠죠. 그 원천 소스들이 뭔지를 인공지능한테 체크하라고 그래서 실은 내가 이 사진 혹은 이 그림을 만들었을 때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을 소스로 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스들한테 일부의 저작권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조금 애매모호해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사진 작가나 어느 사진 작가의 사진들을 전부 DB화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에
회사에 돈을 내고 거기에 있는 사진을 사용하면 아 나는 돈을 냈으니까 응당의 권리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중간에 AI라는 게 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그 사진 DB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제가 돈을 내긴 했지만 그 회사도 뭔가 AI 엔진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든 어떤 IT 회사에게 네. 그 이미지 컷을 받아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AI도 그냥 무에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뭔가를 보고 그림을 그렸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참고하거나 네. 그러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기업들은 뭐 책임을 져주는 겁니까? 안 져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어도비가 네. 실은 어떤 걸 했냐면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또 생성형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어도비 하면 포토샵도 그렇고 상업 작가들이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뭔가 저작권 문제 생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번에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로 그러니까 이 AI 도구인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생기거나 저작권료가 청구되면 어도비가 대신 내주겠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써라. 우리가 어쨌든 학습된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로 했으니까 예. 안정적이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생성형 AI를 한번 마음껏 써봐라. 이런 식의 이제 그림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책임을 져준다니까 좀 빨라질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앞서 작가 파업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배우들 파업은 어떻게 됐어요? 배우들 파업은 여전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작가들의 문제이지만 배우들은 출연하는 거잖아요. 예.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배우들은 약간 다른 형태의 파업을 하고 있는데 OTT 회사나 이런 큰 회사들이 사람을 아예 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가상 캐릭터를 예. 그다음 마음껏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배우들이 출연료라는 부분이 애매해지고 특히나 엑스트라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게 될 수도 그렇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아.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런 이슈 때 톰 행크스가 예.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가짜 톰 행크스에 속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이게 뭐냐면 한 치과 보험 광고 영상에 톰 행크스가 나온 건데 실제로 본인이 출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야.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어. 근데 본인의 있던 이미지를 디페이크 해가지고 좀 더 젊은 모습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배우들 입장은 시나리오 작가들하고는 확연히 다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짜 영화 산업 곳곳에 실제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영화 예산이나 개봉 시기도 AI가 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에 말하는 나무 캐릭터 그루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AI 로봇이 실제로 테마파크에서 막 응대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에서 뭔가 자동으로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이 영화가 언제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까지 AI가 분석하는 정말 영화 산업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네. AI가 음악에는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나요? 최근에 그 AI 커버 음악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임재범이 부른 뭐 성시경 노래라든지 아, 예.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저희가 이 라디오에서 제가 한번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예. 문제가 있어서 못 틀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를 들면 성시경의 노래다라고 하면은 성시경 노래 같은 경우에는 성시경에게 저작권이 있는데 그 임재범의 목소리로 부른다. 그럼 임재범에게는 아무것도 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접 저작권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구글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버셜 뮤직하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이게 해서 만약에 AI에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로 원하는 음악으로 하면 저작권을 알아서 주는 이쪽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고 있어서 향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로 원하는 음악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법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게 네. 산업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건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번역 AI입니다. 네. 최근 메타에서 번역 AI 컨텐츠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실제로 메타가 지난달 22일에 최대 100개 언어에 번역하고 그다음에 음성을 바꿔주는 이런 멀티모달 서비스를 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한국어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올리면 예. 자동으로 영어, 일본어로 번역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어의 목소리 예. 일본어로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톤도 그대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제 뭐 동시 통역사들은 또 뭘 먹고 사는지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런 네. 번역이 얼마나 매끄럽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아직까지는 좀 사람과 격차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는데 네. 실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메타 거 말고 예. 다른 미국의 스타트업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 거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네. 오.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건 원래 영상까지 되는 건데 이 라디오 이상 이제 음성만 들려드리긴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제가 아무 말로 2분 동안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한번 네. 들려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AI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툴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요. 툴의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하울링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제가 네. 핸드폰으로 그냥 아무 말을 막 이렇게 2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 목소리만 낸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러면서 네. 막 제스처도 하고 입 모양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걸 올렸더니 한 30분 정도 렌더링이 걸리고 예. AI 아바타가 만들어졌대요. 그 올린다는 거 그 네, 그 AI 서비스. 아바트를 만들어주는 회사에다 네, 올렸다는 회사의 거죠? 파일로 이제 동영상 파일을 올린 거죠. 네. 그랬더니 AI 아바타가 만들어졌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말을 넣든 언어와 상관없이 입 모양하고 목소리도 바꾸어 주더라고요. 아. 일단은 제가 한국어로 넣은 멘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AI가 말한 한국어입니다. 한번 네.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킴 교수가 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야, 이게 네. 목소리도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네. 물론 약간 진짜 실제 목소리하고는 약간 편차는 있지만 네. 그래도 꽤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네. 더 놀라운 건 그 말하는 입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이 싱크도 맞고요. 손도 맞고요. 어. 지금 제가 라디오에서 하는 요런 톤, 요런 예. 느낌 그대로 아까 나오잖아요. 손 모양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데요. 네, 근데 이게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나라 말도 다 됩니다. 제가 영어, 불어, 중국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럼 영어도 한번 들어보죠. 네. Hello, I'm Professor Dukjin Kim. Today, my avatar, Professor Dikshin Kim, is presenting on my behal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pidly infiltrating our lives. Can humans and AI coexist? Or will AI replace humans? The future has begun. 네. 약간 좀 그 인도 사람 같기도 하고 영국 영어 같기도 하고. 아, 아닙니다. 발음 좋으신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하는 중국어도 한번 들려볼게요. 중국어. 大家好，我是金的曾教授。今天我的化身 Diction Kim 教授将代表我发表演讲。人工智能正在迅速渗透我们的生活。人类和人工智能能否共存，还是人工智能将取代人类？未来已经开始。 아, 중국 여러분도 어떻게 잘 듣고 계십니까? 중국어까지는 그래도 감이 있었는데 네. 불어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네, 제 아주 세련되고 고급된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불어가 제2 외국어였는데 아, 그렇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려드리죠. 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Dukjin Kim.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eur Diction Kim, fait une présentation en mon nom. L'intelligence artificielle s'infiltre rapidement dans nos vies. Les humains et l'IA peuvent-ils coexister? Ou bien l'IA va-t-elle remplacer l'homme? L'avenir a commencé. 여러분들은 지금 4개 국어가 가능한 김덕진 소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은 시간상 못 들려드렸지만 일본어도 되고요. 뭐 다 예. 됩니다. 네, 5개 국어, 6개 국어 다 됩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네. 일단 번역뿐만 아니라 실제 이 말로 입 모양까지 똑같이 바꿔주고 그걸 말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이런 제스처도 아주 자연스럽게 구현된다고 하는데 이거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강의, 방송 이런 데 쓸 수 있고요. 예. 실제로 뭐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미 이게 좀 도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이제 하는 예를 들면 송경제도 강제로 영어로 해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희망하는 바.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그냥 스포티파이 같은 데서 자동으로 번역되는 네.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메타 얘기 드렸잖아요. 메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디다 넣으려고 하냐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채팅이나 DM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실제 사람뿐만 아니라
가상 아바타나 가상 인플루언서랑 대화도 하는 거죠. 유명인 예를 들면은 뭐 일론 머스크 챗봇 같은 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예. 내가 진짜 일론 머스크랑 대화하거나 대화 주고받는 뭐 이런 느낌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나름대로 활용도가 높아져서 반기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실제 직이 걸린 사람들은 이거 저항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공유 차량부터 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 도입될 때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이거를 제 주변 분들에게 보여드렸더니 예.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야 이거 보이스피싱 어떡하냐. 아, 이거 사기 이거 장난 아니겠다. 그렇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 딸 목소리였는데 네, 그럴 그렇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실제로 제가 아바타 올릴 때 얘네들이 비대면이면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이거를 승인합니다라는 걸 제 얼굴하고 제 목소리로 올려서 녹화를 해야지 이거를 렌더링을 걸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MC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런 분은 오히려 좋아요. 그렇네. 실제 방송국 안 와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 바쁠 때는 멘트를 그냥 써가지고 생방을 만약에 늦으셨어요. 그러면은 먼저 AI가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럴 일이 없고요. 그러시군요. 이진우 기자님께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단 이진우 챗봇부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예.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예. 뭔가 이제 우리가 소위 땜빵 대타 뭐 이렇게 해서 기회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되면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이 AI 기술을 지금 어떻게 빠르게 좀 적용하고 이 안에서 좀 자리를 잡는 것들이 좀 중요한 지금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화 발전하면 처음 데뷔하는 시점부터 네. AI 가상인간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데뷔를 시켜버리면 이제 정말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될지 그 걱정도 사실 많이 드네요. 네, 근데 가상 아이돌하고 또 즐겁게 노는 세상도 올 것 같아요. 이미 10대들한테는 이미 일어나고 하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두렵지만 또 기대도 되는 미래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이승환의 물어본다입니다.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우리가 많은 질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박정호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도움되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